우리가 함께 공부할 분야는 장르 서사입니다. 이 용어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장르, 다른 하나는 서사입니다. 이 중에서 서사는 앞서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했던 것처럼 이야기라는 의미이지요. 아직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사람들은 앞의 강의 자료를 다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장르에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지요. 프랑스어에서 유래했고 갈래 분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용어일수록 그 뜻을 잘 모르는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르도 그렇습니다. 활용 영역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서사와 함께 쓰일 때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 발생, 산업화의 결과, 그리고 미디어의 발달. 먼저 자연 발생적인 측면이에요. 이는 장르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어떤 사물이나 개념이 뒤섞여 있을 때 비슷한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나누어서 분류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인지 능력을 갖춘 이후에 인류가 끊임없이 계속해왔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과 분류가 고정불변의 법칙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이런 도형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어떤 사람은 색깔을 기준으로 나눌 겁니다. 주황색과 검정색으로.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형태를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죠. 별 모양과 하트로. 장르 구분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특징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작품을 다른 장르로 파악할 수도 있고 기준이 바뀌면 장르의 속성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구분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학문에 도입하는 활동이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생물학, 특히 찰스 다윈 이후에 본격화된 진화론, 그러니까 생물은 생활 환경에 적응하면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며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 라는 학설에서 주로 제기되는 계통 이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르면 진화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선형적인 발달 과정을 갖추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개통수 혹은 생명의 나무 그림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장르의 개념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서정과 서사 혹은 시, 소설, 희곡, 교술 등으로 크게 구분하는 방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보다 인류가 문학 혹은 문화 예술을 만들어낸 이후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겠습니다. 문화 예술의 가장 오래된 이론서라고 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도 비슷한 구분이 제시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장르 서사에는 지금껏 살펴본 자연 발생적인 장르의 특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다음부터 알아볼 산업화의 결과와 미디어의 발달이 훨씬 강조되죠. 알아봅시다. 장르 서사에서 장르는 본질적으로 산업화의 결과물입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시골에서 도시로 인구의 이동이 진행되지요. 이러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한 것이 철도로 대표되는 교통의 발달입니다. 특히 철도는 아주 중요한 산업화의 상징이에요. 철도는 여행을 대중화시켰는데 이동하는 시간 중에 소비할 대중적인 읽을거리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집니다. 근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신문 출판 산업이 발달했고요. 지역의 뉴스를 종이로 인쇄해서 빠르고 널리 전달하는 신문은 구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십, 만화, 만평, 연재소설 등을 수록합니다. 이동 중에 어렵고 딱딱한 글을 읽기는 어려우니까요. 대신 가볍고 흥미를 자극하는 가벼운 독서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수요가 대중적인 서사물이 창작되는 토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중의 영향력이 강화된 추세도 산업화의 결과물입니다.
봉건 사회에서 교육은 일부 계층만의 특권이었어요. 하지만 산업화의 필요에 따라 의무 교육이 시행되고 문맹이 극복되고 그 결과 대중의 인식이 향상됩니다. 이 도표를 볼까요? 20세기 이전 문화예술의 소비자는 주로 부르주아 계층이었습니다. 고대와 중세에는 왕족, 종교인, 귀족들만 향유되었고 반면 20세기부터는 대중들도 문화예술의 소비자가 되었죠. 지금이야 뭐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대중의 참여가 단박에 존중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초반에는 대중에 대한 우려가 더 우세했어요. 당시 지식인들은 대중을 우중, 즉 어리석은 무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기도 했고요. 민주적인 절차를 손에 넣었지만 그를 잘못 활용해서 국수주의적, 권위주의적, 독재적 정치 세력인 파시즘에 동조하기도 했으니까요.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예술의 현실 비판적 가치를 옹호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러한 견해를 대표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많은 청년이 참전하게 되고 그 대가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전쟁 이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문화예술은 사회를 변혁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해요. 1968년 봄 파리 근교의 낭테르 대학교 학생들의 파업으로 촉발을 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이른바 68 혁명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 혁명의 슬로건 중 하나가 모든 권력을 상상력으로인데 물질적 풍요만 추구하는 기성세대와 사회 풍조에 저항하는 청년 문화가 확산되는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기타를 연주하며 저항적인 노랫말을 읊조렸던 포크 음악, 우드스톡 뮤직 앤 아트 페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세기 후반에는 디지털 IT 혁명으로 대중의 영향력은 더욱 확장되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판단됩니다. 산업화는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져요. 그에 따라 문화예술도 자연스럽게 문화상품으로 나아가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는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었던 문화예술 작품을 대다수가 함께 소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던 분야가 영화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책이 출판되고 연극도 있었어요. 하지만 소비자의 규모는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생각해 보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당시에도 엄청나게 흥행했지만 그것을 관람했던 사람들은 기껏해야 극장을 찾아간 몇천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연극이 가진 현장성, 즉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의 관객들이 동질의 콘텐츠를 한꺼번에 관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영화가 엄청난 규모의 관객을 가지게 되니 대규모 자본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실패를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죠.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정적인 흥행을 보장하는 요인을 강조하면서 불확실성, 즉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전략의 대표적인 방법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타 시스템, 특정 배우나 감독을 스타로 육성하는 겁니다. 스타에게는 필수적으로 팬덤이 따라오기 때문에 스타 배우가 출연하거나 스타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면 기본적인 흥행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하나는 장르의 도입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취향에 따라 특정 경향의 이야기를 더 좋아해요. 가령 로맨스를 좋아하는 관객과 호러를 좋아하는 관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장르적 특징을 선명하게 드러내면 해당 장르의 팬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로맨스 영화는 로맨스 팬들의 선택을 받기 쉽고 호러 영화는 호러 팬들의 선택을 받기 쉽고 그러니 작품의 장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각 장르 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와 클리셰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관객 동원이 가능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방법은
자칫 관람객의 폭을 줄이게 된다라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우선하는 것은 대규모의 성공, 소위 말하는 대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실패를 회피하는 것, 그래서 투자 대비 안정된 성과를 내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장르의 도입은 다소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장르 영화 중 많은 작품들이 B급 영화로 인정받은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존 웨인은 서부극 장르를 대표하는 배우이죠. 정의로운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서부극이라는 장르가 다소 변형되면서 새로운 스타 배우가 등장해요.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입니다. 권성징악을 주장하는 정통 서부극에서 벗어나 선악의 구분이 모호한 주인공이 등장해서 각종 변칙적인 승부를 펼치는 이탈리아산 서부극, 이른바 스파게티 웨스턴을 대표하죠. 그러니까 같은 서부극이라 해도 존 웨인이 등장하는 작품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출연하는 작품은 성격이 확연히 다르게 됩니다. 그 차이를 스타 배우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조금 더 봅시다. 제임스 딘은 반항적인 청춘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니 그가 출연한 작품에는 기성세대와 청년 간의 갈등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고요. 마를린 먼로는 백치미와 판무파탈 캐릭터를 선보인 섹시 스타로 소비되었지요. 반면 오드리 헵번은 세기의 연인이라는 호칭답게 로맨스의 주인공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또 험프리 보가트는 필립 누아르를 대표하는 스타 배우로 특히 하드보일드 탐정 역할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이런 설명이 배우들 자체의 특징이나 성격은 아닙니다. 그보다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서 페르소나처럼 부여된 캐릭터 혹은 롤 역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 산업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했던 일종의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타 시스템과 장르 서사가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발달 과정에서 장르 개념이 활성화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가 만들어져요. 그 전개 방향은 대체로 인쇄, 영화, 라디오, TV 그리고 디지털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면서 상호 교류가 강조되죠. 문화예술 간 융합의 경향이 촉진되기도 하고요. 문자 미디어만 있을 무렵에는 단순하게 시, 소설, 아동문학 정도만 장르 서사에 포함되었지만 여기에 여러 미디어가 제시되면서 논의는 복잡해집니다. 우선 영화가 발명되면서 장르에 대한 논의가 확장됩니다. 여기에 TV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만화가 산업화되고 애니메이션 창작이 활발해지면서 장르 서사의 범주는 점점 확산해요. 그러다가 디지털 매체가 생기면서 컴퓨터 게임이 발생하고 SNS가 생기면서 문화 콘텐츠의 양상이 달라지며 유튜브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융합의 경향이 강화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장르와 장르가 서로 뒤섞이는 양상을 보이게 돼요. 이런 양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역할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소비자가 단순히 물산을 소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생산의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생산 소비자, 생비자, 즉 프로슈머가 등장합니다. 또 앞서 스타 시스템을 설명해서 언급했던 팬덤이 차츰차츰 성장해서 주체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BTS의 팬클럽 아미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관행을 개선하기도 하고 기부를 하거나 멤버 이름을 딴 숲을 조성하며 다양한 2차 창작을 진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 바탕 위에 UCC, 즉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를 영미권에서는 UGC, 유저 제너레이티드 콘텐츠, 일본에서는 CGM, 컨슈머 제너레이티드 미디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창작한 콘텐츠. 장르 서사에서는
소비자가 창작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장르 서사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이전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장르 문법을 익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까닭인데요.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BBC에서 제작한 TV 드라마 셜록 존스는 현대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창작 과정에서 셜록 홈즈의 팬덤이 개입하긴 했지만요. 자, 그런데 이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널리 알려진 명탐정 코난입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은 에도가와 코난,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친 건데요. 일본의 추리소설가 에도가와 람포, 그리고 홈즈 시리즈를 창작한 아서 코난 도일, 심지어 셜록 홈즈를 동경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나세 모토의 소설 셜록 홈즈와 베이커가 소년 탐정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홈즈가 아니라 소년 탐정단이 주인공입니다. 물론 원작에도 홈즈를 도와주는 길거리 소년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작가는 이 인물들에 착안해서 나름대로의 다른 서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일종의 스핀오프 창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마나세 모토는 데뷔작부터 셜록 홈즈 시리즈의 세계관을 활용했습니다. 소비자가 생산자로 전환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작품은 아카가와 지로의 삼색털 고양이 홈즈 시리즈입니다. 제목처럼 주인공은 고양이예요. 이름이 같고 추리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제외하면 원작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드뭅니다. 그런데 저자 아카가와 지로는 만화가를 꿈꾸다가 중학생 때 셜록 홈즈 시리즈를 읽고 소설가로 진로를 바꿨다고 해요. 그러니 이 역시 소비자가 생산자로 전환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시대의 장르 서사, 특히 장르 이론은 미디어의 발달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새로운 논제가 도출되는데요.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소설은 소설 분야 안에서만 발전했고, 영화는 영화 영역 안에서만 발전했고, 만화는 만화의 범주 안에서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영화의 영향을 받아 소설이 바뀌고,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게임이 변하고, 게임의 영향을 받아 다시 영화가 바뀌죠.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양상으로 영향 관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강의의 대상이 장르 문학이 아니라 장르 서사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르를 소설이나 문학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면 전체적인 면모를 알아채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다음은 장르 서사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장르 이론에 해당하는 토머스 샤츠의 견해예요. 헐리우드 장르라는 책에 제시된 내용인데 이 책은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를 사례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산업화의 측면에서 장르 개념은 영화에서 처음 도입되었죠. 그래서 근대적 장르 이론의 원형에 가깝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르의 생성과 소멸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보라색 포인트는 실험적 단계입니다. 기존에 있던 장르에서 몇몇 형식적인 관습들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실험을 전개하게 되는 단계예요. 물론 그 실험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실험으로 끝나고 일부만 살아남아요. 그것들이 다음에 해당하는 고전적 단계로 접어듭니다. 파란색 포인트가 여기에 해당해요. 클래식이라고 할까? 실험이 안착해서 관습에 이르게 됩니다. 예술가의 창작 욕구와 소비자들의 심미안이 서로 윈윈하는 균형 잡힌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르 서사의 대표작들은 보통 실험적 단계와 고전적 단계에서 발표되기 마련이지요. 여기까지는 장르가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곧 한계가 찾아와요. 정점에 이르르면 세련화 단계라고 하겠는데 초록색 포인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정한 요소가 최고조에 이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요소는 형식과 스타일의 측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칭 그대로 아주 세련된 작품들이 발표되기는 하는데 더는 독창성이 발현되지는 못합니다. 이제 내리막으로 접어듭니다. 샤츠는 이를 바로크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바로크라는 용어는
포르투갈어로 찌그러진 진주를 지칭하는데요. 장식이나 표현이 과도해서 균형감이 훼손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음악과 미술에서 사용되던 용어를 영화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장르의 특성을 구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저 흉내내기, 즉 자기 반영에 그치고 맙니다. 이렇게 장르는 고정불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을 파악했다라는 것이 토머스 사츠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가 제시한 실험, 고전, 세련화, 바로크 단계는 정통적인 서사의 기승전결 구조와도 유사합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러한 장르의 발전과 쇠락이 한 가지로 한정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장르는 힘을 잃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다 어떤 측면이 다시 주목되고 그를 활용해서 실험이 이루어지지요. 그러다가 그 일부가 성공을 거두면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기승전결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장르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장르의 변화에 주목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장르는 혼성과 변형의 특성을 기본값으로 가진다라는 점입니다. 이 견해를 살펴볼까요? 대중서사 장르 연구회에서 편찬한 대중서사 장르의 모든 것이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책 멜로드라마 편의 초반부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변형이야말로 장르의 생명력을 보장하는 것이고 텍스트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 이처럼 장르는 본래 변형되는 겁니다. 이론가들은 비슷한 여러 작품들을 분석해서 공통된 요소들을 도출해서 장르의 규칙을 세우지만 바로 그 순간 규칙을 파괴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전개됩니다. 이것이 장르 서사를 연구하고 창작하는 어려움이기도 해요. 정해진 규칙대로 만들어낸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장르는 아메바를 닮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물이기에 성장을 추구하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면 분화해버리기도 하고 서로 다른 개체가 결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는 앞서 살핀 토머스 샤츠의 장르 발전 과정 이론과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장르가 단독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다 쇠퇴하기도 하지만 샤츠의 견해처럼요. 이질적인 장르 간의 결합도 가능합니다. 이 이론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실제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영화 광고를 보면 흔히 나오지요. 로맨틱 SF 스릴러,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 코미디 이런 것들이요. 그냥 들으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도무지 공통점이 없는 장르들을 한데 묶었잖아요. 이런 혼합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만 실제로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맞아요. 장르 서사는 본래 혼성과 변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착안해서 장르의 특징을 유동성이라고 설명합니다. 특정하게 고정되지 않고 흘러가면서 형태와 성격이 바뀌어 나간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유동성이란 폴란드 태생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개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는데요. 바우만의 여러 저서들에서 두루 언급되는 개념이기는 했고 특히 리퀴드 모더니티라는 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제목을 액체 근대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유동하는 근대 정도로 파악하는 편이 정확하겠습니다. 바우만은 이 책에서 유동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태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이다. 공간이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동성을 가지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노마드, 즉 유목민의 삶의 방식과 유사하다. 견고한 것들, 그러니까 제도, 관습, 통념, 시스템 등을 녹이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것이 액체와 같이 유동하면서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고 이를 토대로 장르 서사의 속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장르의 유동성에 대해서는 해당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대신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큰 개념만 제시할게요. 앞으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